자, 지금부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실제적인 규칙들이 다 녹여져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심도 있게 신중하게 좀 봐주셔야 되겠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봐야 할 내용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제일 끝말미부터는 실제적인 그 별표 서식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소요될 것 같거든요. 한 2시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노인 요양시설, 또 요양원, 또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외에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법을 하나씩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음에는 관계된 부처의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죠. 자, 목적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상세적으로 나와 있고, 인권교육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인권에 관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국내의 동향,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 요령 및 절차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해당하는 내용들이 아래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른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 교육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6조의 3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유력한 후보자 국가인권위원회, 두 번째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세 번째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요즘 사이버로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법인만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시설에서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을 받고 있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권교육 지정 취소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따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별표에 나와 있다는 거죠. 별표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은 지역봉사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위촉받은 특별자치시장 내 시군구청장은 10일 이내에 그 위촉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네요. 그리고 지역봉사 지도원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봉사 지도원증을 주변에 받은 분을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건강진단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 약국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의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해서 건강진단 실시 예정의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누가? 이런 분들이 뭐 보건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고,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훑어보면 될 내용이고 스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소 조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10조에 복지 실시기관은 글쎄요.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입소 의뢰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 노인 및 그 부양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소 의뢰서가 서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은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시군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시가 있다. 그러면 이 시에서 시설로 이 입소 의뢰서를 보내죠. 그래서 그 입소 의뢰서에 따라서 이것이 있어야만 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노인을 입소 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어떤 경우인지도 좀 정해져 있으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될 텐데, 어쨌든 긴급한 보호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할 만한 그런 응급 상황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13조 보면 노인 재활요양 사업의 지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스킵을 좀 하고요.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자가 나옵니다. 이 부분 이제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 자,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 가정에 들어오실 분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여야 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표현이죠, 이거? 어쨌든 등급이 없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중에 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자는 해당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그 다음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에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 해당이 되는 건 이 부분이죠.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는 그냥 60세 이상이면 다 입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이제 뭐 시에서 운영하고 그런 시설들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지금 양로시설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지. 노인 공동생활 가정 거의 있습니까? 지금? 거의 없지. 밑에 별표 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요 내용들이 무의미하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자 노인복지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꾸 내용만 보는 쪽으로 가는데 이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어르신을 지금 등급자로 내모는 상황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르신이 건강하게 9988하게 사실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야죠. 등급자로만 내몰리는 상황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신 분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계속 삶을 영위하실 수 있게끔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인복지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어르신을 등급자로 내몰고 있다라는 부분을 글쎄요. 제가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법을 조금 바꾸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노인복지주택은 그 입소 대상자가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라고 합니다. 단독 취사를 꼭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노인복지주택 밑에다가 식당처럼 해가지고 식사를 거기서 하실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가구로 식사를 보내드린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좀 이런 한계는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대상자 65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자와 함께 양로시설 또는 노인 공동생활 가정에도 입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법에서 보셨죠? 양로시설 등의 입소 절차인데 아예 이제 1번 삭제가 됐고 양로시설 또는 노인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 신청서에 입소 신청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데 이거는 14조 1항 1호 가목 및 나목이니까요. 여기죠,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인이 설립하는 시설에는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등을 심사해서 입소 여부와 입소 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거 솔직히 큰 의미 없잖아요. 큰 의미 없잖아요. 솔직히 이거. 양로시설에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다 요양시설이지. 특별시군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 중 제14조 제1항 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마다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등을 심사해서 입소 여부를 재결정해야 한다는 의미 없는 법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죠? 14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럼 어디입니까? 14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라목에 해당하죠. 보면 다목과 라목. 개인이 즉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죠. 그런 양로시설 및 노인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라고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좀 무책임해 보이네요. 이 내용들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딱 하고 위에서는 저기 한 걸 보면은 좀 무책임하다는 좀 기분이 듭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다라고 하네요.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른다. 그래서 순위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부분 볼까요?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 공동생활 가정의 설치자, 즉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 가정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해당이 되는 거죠.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소유권은 그 소유자가 설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 또는 사용권,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돼 있다는 거죠. 시설의 건축 공정이 별표 1의 4에 따른 기준 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기준 공정 도달한 후에 입소시킵니까? 다 하고 입소자를 모집하죠. 아예 다 완벽하게 공정 다 하고 설치 신고까지 내고 난 다음에 입소자를 모집하지, 누가 기준 공정 도달한 후에, 물론 도달한 후에 저기 하는 건데 기준 공정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의미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냥 설치 신고 다 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라고 해야죠. 양로시설의 입소 비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위에서 봤던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죠. 라목에 해당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시설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의 시설이 좋은 시설, 실버타운처럼 아이에 좋아서 개인이 그냥 막 200, 300씩 내고 그냥 계시는 시설, 그런 실버타운이든지 아니면 아이에 열악해가지고 한 50만 원, 60만 원 내고 계시는 양로시설이든지 본인이 다 내는 거예요. 5, 60만 원에 한 달을 사는 거죠. 말이나 됩니까? 밥값만 해도 한 달에 요양시설로 따져도 요양시설에서 한 끼에 2,500원에서 7,500원씩 하는데 7,500원 30일만 해도 얼마입니까? 20이 얼마예요? 계산해볼까? 7,500원 곱하기 30일만 해도 22만 5천 원인데 22만 5천 원 빼고 나머지 50만 원 받는다고 하면 27만 5천 원 가지고 어르신 뭐 해드릴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법이 지금 양로시설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지금 등급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 양로시설에 지원을 해주세요.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지원해 주시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이에요. 어디 딴 데 지원 계속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채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지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가 밑에 나오는데 그 주거복지시설의 환경을 더 강화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뭐 자꾸 저쪽 등급자만 발생시키는 쪽으로 갑니까? 이거 왜 안 살립니까, 여러분? 딴 데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전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본조 신설이 2008년이에요. 2008년 이후에 건들지도 않았어, 이 내용. 이해가 안 됩니다. 제16조에 보시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가 나와 있는데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 서식 노인 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은 별표에 나옵니다.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포함하는데 여기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에 포함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법인이면 정관 하나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 내역서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입소 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사업계획서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에는 우리 개인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또 앞뒤가 안 맞죠.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인데 이걸 꼭 왜 연계를 꼭 여기에서 또 언급을 하냐라는 부분이죠. 이 자체가. 근데 뭐 본인이 물론 이제 노인 주거복지 시설에서도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맞는 건데 조금 법의 컨셉 자체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등기부 등본이겠죠. 요거를 전자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점검 확인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에다가 제출을 하면 시군구에서는 등기사항이랑 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이상이 없다고 할 때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는 순간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은 밑에 보시면은 밑에 나옵니다. 별표 2에. 이따가 같이 보실 거예요. 자, 17조의 2를 보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퇴소인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건 90일을 말한대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 내용은 연계해서 봐야 되는 건데 90일로 돼 있으니까 만약에 노인복지주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요양원을 이제 하시는 분들, 요양원을 우리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요양원의 그 입소 대상자가 여기 법에 나와 있죠.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급이 없는 분들은 퇴소시켜라. 그 다음에 등급이 있다 하더라도 3에서 5등급자 중에 시설급여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퇴소시켜라. 라고 윽박 비슷하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부드럽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과 같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회 같은 경우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가 해당이 되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조에 따른 수급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수급자라고 하면 뭐냐면은 등급 판정을 통해서 수급자로 판정이 된 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수급자는 1에서 5등급 수급자가 전체를 통칭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3에서 5등급 어르신도 입소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 물론 3에서 5등급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설급여를 꼭 받아야 한다 라는 부분이 지금 15조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15조에서는 지금 수급자에 대한 부분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에서 5등급 시설급여 없으신 분들도 시설에 입소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대신에 수급자 3에서 5등급자가 어르신들이 시설급여를 받아야만 그 비용에 대한 그 지원이 되는 거니까 3에서 5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받아서 시설을 이용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공단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협조를 안 하죠. 시설에. 대부분 상황이 그렇잖아요. 잘 안 내주려고 하고. 등급 자체를. 왜 안 내주려고 해요? 공단에서는 3에서 5등급 어르신을 시설급여를 계속 내드리게 되면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3에서 5등급자 어르신들이 다 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3에서 5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받아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둡니다.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이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기준. 지금 얘기하는 기준은 치매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고 있죠. 치매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3에서 5등급자 어르신에게 그 장기요양보험법으로 시설에 입소했을 때 80에서 대략 92%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을 해드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3에서 5등급자 어르신들도 지금 등급을 받으실 때에 일정 부분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건강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차별성이 존재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3에서 5등급자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시설을 이용하시고자 원하는 분들께는 시설급여가 원활히 발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1에서 5등급자 어르신들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입소를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는 게 지금 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그 다음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저희가 또 얘기 나눌 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한다 라는 것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공단 부담금 지원을 받고 있다 라는 부분이 이게 서로 매칭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매칭이 되지는 않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도 개인시설은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입소자가 등급이 없을 때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두 모실 수 있다. 그런데 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우리가 모실 수 있다라는 게 법에서 다 명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해석이 혹시 어떤가요?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등급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입소가 가능한 거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말하는 수급자도 입소가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요양시설은 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설치 신고를 받아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분 다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분 다. 이해되시죠? 제1항 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 절차를 한번 보시면 제18조 제1항 제1호 남목 및 다목이라고 하면 이 어르신들이시죠. 요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입소 신청서를 시군구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입소 이용 의뢰서를 시설로 보냅니다. 여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르신이 입소가 가능해서 무료로 이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건강진단서도 필요하고 입소 신청 사유서랑 증빙 자료도 한 부씩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신청을 받으면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등을 심사해서 입소 여부와 입소 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목,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설에 입소할 때에는 우리 개인 시설들 뿐만이 아니라 표준 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맺고 시설에 입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기준 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기준 공정에 도달하지 않고 다 기준 공정 끝나고
설치 신고 끝나고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당해 시설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입소 전에 입소 검진을 받아서 감염병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시설에 입소를 하시고 있죠. 자, 19조의 2를 보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 비용이 나와 있는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어르신들 1에서 5등급 어르신 분들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시는 분들, 즉 기초수급권자 어르신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라목에 해당하시는 분들, 등급도 없고 그런데 입소가 필요해서 요양시설에 계시고 싶어 하신다는 분들은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방법이 여기 안내가 되어 있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 서식 이따가 보실 겁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군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일 때는 정관,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 내역서, 입소보증금 이용료 및 기타 입소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한부,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토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등기부 등본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가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용권인보다도 공동생활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시행규칙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일단은 보시고 그 다음에 설치 신고 때에는 정기안전점검 확인서도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이 서류를 받아서 법인 등기사항과 건물 등기사항과 토지 등본도 확인을 하고 현장 조사도 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설치신고 필증을 받은 시설들이 그 제대로 된 설비 기준의 검토를 받지 않고 설치가 된 시설들이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설 설치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의 설비 기준을 법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실제적인 부분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 신고를 필증을 교부를 해야 할 것으로 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은 별표 4호에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같이 한번 보시고요. 운영 기준은 별표 5에 나와 있으니까 밑에서 보겠습니다. 다른 시설로의 입소 조치라는 법이 있는데 지금 시군구청장이 양로시설이나 뭐 이렇게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하신 분을 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옮기거나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입소 조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가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자로 나와 있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 대상자와 함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로 운영 규정을 둘 텐데 그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노인교실, 아까도 노인복지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노인교실이 좀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신고가 나와 있는데요.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은 별지 제19회 서식 노인 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서를 밑에 내용들과 함께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때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이면 정관한부,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 내역서 한 부씩, 그 다음에 비용부담 관계서류 한 부씩, 사업계획서 한 부씩, 그리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도 필요한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은 별표 7하고 그 다음에 운영 기준은 별표 8에 나옵니다. 밑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는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는 제가 노인에게 노인 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제가 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 서비스가 또 들어있죠. 그다음 제가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는 첫 번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위에랑 똑같죠. 그다음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특히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1일 중 일정 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하신 분,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이런 분들, 단기 보호는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이렇게 법으로 나와 있죠. 단기 보호는 월 1일 이상 15일 이하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는 가에서 라까지 및 방문간호까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노인 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는 점이 명기가 되어 있죠. 제가 노인 복지시설의 이용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요. 제2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과 똑같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27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는 그 외의 모든 분들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할 시군구에다가 법인일 때는 정관, 그리고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 내역서,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하는 겁니다. 설비구조 내역서는. 그리고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한부, 그리고 사업계획서,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다 포함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 부씩 포함해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이나 또는 임대를 받아서 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사본을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까지도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은 별표 9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운영 기준은 별표 10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에 2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시험의 실시기관은 자격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를 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 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 법인이나 또는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등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격시험 과목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이 되는데 필기시험의 과목은 요양보호론 안에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 자격시험 실시에 대한 공고는 시험 실시기관은 시험 예정일, 시험 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에 12월 31일까지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실시 직전 연도니까 올해의 시험 공고도 올해 말까지 내년에 시험 내용이 올해 말까지 이제 공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안내를 해드리니까 응시 원서 및 수수료가 있는데 응시 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2,000원이 되어 있죠.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대리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처리해버립니다. 합격자에 대한 결정은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에 60%, 60% 이상이네요. 시험 실시기관은 합격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잃어버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 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0호의 4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 이거 받으려면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또 한번 가야 되겠네요. 별지 10의 2에 제2호에 따른 현장 실습기관의 장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확인하여 발행한 별지 제20호의 5서식의 실습 확인서. 이것까지 또 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요거는 이제 해당하는 경우만 되겠죠. 감경이나 면제받은 경우에만 그 실습 시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그 다음에 뭐 의사의 진단서도 필요하면 그 부분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사진이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배경 없이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 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cm, 세로 4cm로 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는 이거를 재발급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발급받으신 분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의 3서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2항에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알고 있겠죠? 기재사항, 그 다음에 재발급 받으려면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이나 재발급 받으려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0,000원,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 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의 3과 같으니까 이따가 보시기로 하시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 8서식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장의 위치, 시설개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사업계획서가 중요하죠, 여기서는. 물론 이제 시설에 대한 그 기준도 맞춰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를 해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당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표 10의 3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게끔 되죠. 그래서 첨부해야 되는 서류는 법인이면 법인의 정관, 그 다음 현장 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그리고 시설 및 설비의 목록, 그리고 학습 교구의 목록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소유권을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변경 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면은 기관의 명칭, 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20호의 10서식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 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20호의 11서식, 여기는 10호였는데 여기는 11서식이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휴지 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법인일 때에는 휴지 또는 폐결 의결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가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기관 지정서도 폐지할 때에는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적합하면 바꿔주고 그 다음에 변경사항을 적어서 지정서에다가 적어주죠.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서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지정해주는 상태네요. 신고를 수리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정을 한 상태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사업 정지 또는 지정 취소의 처분을 받을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정 취소당했으니까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요양보호사의 자격 취소 절차는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실종 노인 신상카드가 신상카드에 대한 그 서식이 따로 밑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스킵해도 될 것 같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스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좀 필요하죠.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이 있는데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 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 노인 보호 절차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응급조치의 의무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스킵할 수 있겠죠. 노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 그 시행령에서 좀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해도 될 것 같고, 폐쇄 등에 따른 조치가 있는데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가 들어갈 거고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은 회수 조치하고요. 그리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조치도 취해지게 됩니다. 학대 피해 노인의 전용 쉼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아시면 좋겠고, 이 부분은 스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쉼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왜냐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변경신고가 나오는데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가 나옵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 등은 폐지나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 그때에는 별지 제21호에 보면 폐지 휴지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해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일 때는 폐지나 휴지 의결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 재산에 대한 반환 조치 계획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설치 신고 필증도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결과를 확인을 해서 폐지에 대한 부분이 휴지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소재지, 요 부분, 입소, 이용 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도 마찬가지예요. 또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1호의 이서식이 있죠.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시군구에다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관할 시군구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변경 처리를 해드리겠죠. 그에 따라서 건축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설치 신고 필증도 다시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가 나오는데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의 5서식 현황보고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구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별지 21호의 육서식의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 보고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네요. 이 보고가. 설치 운영하는 자가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현황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42조 2항의 규정이라고 하면은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이거 제출해 주세요라고 시군구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설은 이 내용을 작성해서 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에는 제재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시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반드시 빨리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이 있는데 별표 10일에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고 저희가 밑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좀 스킵해도 되고 비용 수납의 신고가 있는데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복지주택, 노인 요양시설 이런 시설들은 법 제45조 제5항 본문에 따라서 비용 수납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비용 수납 신고서에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 내역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거가 명기가 돼 있죠. 자, 그러면 법 제46조 5항이 뭐였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이나 그런 분들께 비용을 받을 때의 얘기니까 이 내용은 좀 특별한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 수납 한도액은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 운영비의 생계보호비 합산하되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이나 그런 특별한 내용이니까 일반적인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증은 이렇게 발급이 되고 서식은 이 내용도 우리가 조금 스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규제의 재검토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런 규제들이 타당한지를 3년마다 파악을 다시 해본다 이거죠. 2017년 3월 17일 날 돼 있네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직원의 배치 기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도록 한 별표 4 제6호의 비고 7 요거는 2014년 1월 1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방문요양 이 내용을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도록 한 이 내용이 뭐냐면은 대표자가 있고 시설에는 대표자가 있고 대표자가 시설장일 수도 있죠. 그래서 시설장이 직원들을 관리를 하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대표자가 시설장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시설장이기 때문에 요 대표자가 시설장이 직원들을 관리하게끔 되고 대표자가 따로 있고 시설장이 따로 있는데 이 시설장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지금 이 법이 말하는 거는
모든 종사자는 시설회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를 때에는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체거든요. 그러면 종사자는 대표자하고 근로계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설장하고는 근로계약이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자가 시설장하고 동일할 때는 근로계약 체결이 바로 되지만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를 때에는 근로계약 자체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금 법에서는 시설의 장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의 장과 시설장 같은 말이냐라는 또 얘기도 있어요. 같은 의미죠, 거의. 그래서 이 법에 말하는 얘기가 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건, 정확하게 명칭을 해야 될 거는 용어 정리. 대표자와 마우스로 써보는데 잘 이해해 주세요. 대표자와 시설장에 대한 용어 정리가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의 장이라는 어중간한 표현 쓰지 말고 대표자, 설립자면 대표자, 설립자, 시설장이면 시설장 그렇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표자가 시설장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짚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5명 이상이죠.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 과목 1과 요양보호사의 20% 이상을 상근자로 두도록 한 별표 4 요것도 2014년 1월 1일부터다. 어쨌든 근데 이거 이렇게 했어도 밑에 그 시행 규칙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준용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뭐 일단은 그냥 우리가 확인해두고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다 다 날짜를 이렇게 적어놨죠. 15년 1월 1일 1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생각들을 좀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15년으로 다 돼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시행 규칙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별표 서식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의 내용들을 상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